니치 향수들은 이제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흔히 맡을 수 없는 독특한 향이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데 제격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향수는 그닥 쓸모가 없는 물건이지만 비싼 가격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고 사용하는 건 나의 취향을 온전히 드러내주는 물건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2006년 설립된 미국의 향수 브랜드 르라보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에 지친 사람들은 이제 르라보 같은 덜 알려진 브랜드의 향수를 구매하죠. 비교적 늦게 브랜드를 시작했지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르라보의 숨은 비밀과 역사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로레알이라는 거대 화장품 제국에서 아르마니의 향수를 만들던 에디로시와 파브리스 페노는 어느 순간 대기업의 업무 방식에 지쳤고 자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해서 2006년 탄생한 것이 바로 르라보였죠. 다른 향수 브랜드들과 비교해보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은 꽤나 성공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내놓은 10개의 향수는 여전히 판매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르라보가 단시간 내에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맞춤 제작 덕분입니다. 원제품인 향수를 판매하여 품질에 신경을 쓰는 다른 향수 브랜드들과는 달리 르라보는 소비자가 직접 조향하고 본인만의 향수를 만드는 과정 자체에 비중을 실었습니다. 물론 품질도 신경 썼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겠죠. 르라보는 주문 제작 형식으로 본인만의 향기를 골라 주문하면 제조자가 고객의 눈앞에서 향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구매자가 라벨에 원하는 이름과 기입하고 싶은 문구를 새길 수 있도록 라벨링 서비스도 운영하여 본인만의 향수로 간직할 수 있도록 했죠. 물론 르라보는 제품들을 완제품으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매장에 따라서는 주문 제작이 불가능하고 완제품만 구매할 수 있는 곳도 있죠. 르라보의 완제품 향수들은 현재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미국 하면 떠오르는 투박함 대신 고급스러움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르라보라는 이름은 프랑스어로 실험실이라는 단어로부터 따왔습니다. 조향사의 연구실 및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영감을 받아 브랜드를 만든 것이죠. 라벨과 향수병에서도 마치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약품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러 니치 향수들이 오랜 전통을 자랑하고 있지만 르라보는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수 실험실이라는 브랜드명에 따라서 경험의 가치를 향수에 담아 더 효과적인 마케팅을 했습니다. 이는 조향사의 장인 정신과 고급스러움의 희소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경험을 통한 희소성에 집중한 것이지요. 르라보 제품들을 보면 이름 뒤에 숫자가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이 향수를 만드는 데에 숫자만큼의 원재료가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르라보 하면 떠오르는 상탈 33의 경우 33개의 원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막스는 공산당 선언, 즉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를 통해 만국의 노동자들이 단결하기를 원했고 그를 통해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르라보를 창립한 에디와 파브리스도 자신들이 얼마나 강한 의지로 르라보를 설립했는지 알리기 위해 선언문을 작성했는데 그들이 얼마나 향수에 대해 진심인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적혀있죠. 그들의 선언문 첫 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수는 너무나도 많지만 영혼 없이 만들어진 향들도 많다. 르라보 향수 중 특징적인 것으로는 시티 익스클루시브 라인이 있습니다. 시티 익스클루시브는 도시를 향한 헌사이며 르라보 매장이 있는 도시 중 하나를 골라 기념하는 건데요.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영감을 받아 조향된 향수도 있습니다. 바로 시트롱 28이죠. 르라보의 공동 설립자 중 한 명인 에디로시는 2016년 서울에 방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의 전통적이면서도 진보적인 분위기와 역동적인 느낌을 담았습니다. 시티라인 향수들은 각각의 도시에서 시향과 구매가 가능하게끔 한정하여 희소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의 향수들을 구매하고 싶다면 1년 중 9월 한 달만 전 세계에서 판매한다고 하니 기다려야겠죠. 르라보의 향수들은 남녀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남성스러운 혹은 여성스러운 향을 써도 전혀 이상하지 않게 조향해서 가능한 일이죠. 르라보의 모든 향수는 100% 비건 화장품으로 동물성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향료들의 구성은 천연 허브와 유기농 제품들이 대부분이며 패키지 또한 친환경 제품으로 만들어집니다. 르라보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에센셜 오일들은 퍼퓸랩을 장식하는 역할도 하고 있지만 실제 향수를 조향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죠. 이 에센셜 오일들은 최고의 원산지에서 각각 수입되는데 그 덕분에 르라보가 최고의 향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르라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향수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2014년 화장품 대기업인 에스티로더에 인수된 이후로 날개를 달고 성장해가고 있는 르라보는 여전히 자신만의 향을 찾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르라보는 여전히 고객이 스스로 고유의 향수를 만드는 아마추어스러운 경험을 통해 새로운 희소성을 만들어내고 있지요. 누군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 내가 직접 만든 나만의 향수라는 고유한 경험은 곧 르라보라는 브랜드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아무리 많은 매장을 두더라도 아마 르라보의 이런 특징은 바뀌지 않을 듯 하네요. 종교는 인간의 역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중세시대에는 아예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갈 정도였으니 말 다했죠. 그런데 이 종교가 향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면 갑자기 뜬금없이 종교와 향수를 왜 엮냐고요? 오늘 소개할 이탈리아 출신의 브랜드 산타마리아 노벨라 때문입니다. 40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브랜드는 1200년대 이탈리아 피렌체의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 안의 약국에서 시작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216년 성 도미니크는 도미니크 수도회를 설립하고 수도사들과 유럽 일대에서 선교 활동을 벌이다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수도였던 피렌체에 정착했습니다. 이후 수도사들은 정원에서 약초를 키워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한 연고 등을 만들었고 이것이 산타마리아 노벨라 약국의 시초가 됐죠. 수도사들은 수도원 내 정원에서 바닐라, 라벤더, 시트러스, 로즈 등을 배합해 진료소에서 쓸 약을 만들고 일부는 시장에 내다 팔아 생활비를 벌기도 했습니다. 수도사들이 약초로 개발한 약 중 문서화돼 자료로 남아있는 첫 제품은 바로 장미수입니다. 14세기에 작성된 문서에 이 장미수로 집안 곳곳을 소독하거나 음료로 마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이 장미수는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대표적인 무알콜 토너 아쿠아디루즈라는 이름으로 판매 중입니다. 산타마리아 노벨라에서 제조한 약의 효능은 입소문이 나서 수도원 밖까지 퍼졌고 수도원은 1612년 산타마리아 노벨라 약국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1500년 초반에도 민간 약국에서 판매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토스카나 왕국으로부터 왕실 약사 인증을 받은 것이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13세기의 수도사들이 만든 향수 레시피는 산타마리아 노벨라에서 사용되고 있죠. 종교가 이런 쪽으로도 도움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공식 명칭은 오피시나 프로포모 파르마체우티카 디 산타마리아 노벨라로 직역하면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에 있는 화장품 가게 혹은 약국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절에서 만든 스킨로션이 대박나서 불국사 화장품 혹은 봉은사 향수란 이름이 붙은 거나 마찬가지죠. 수도사들은 유럽 여러 지역으로 옮겨다니며 선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제품도 수도사들이 이동함에 따라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특히 제품의 뛰어난 효능 때문에 유럽의 왕실이나 귀족들도 이 제품을 찾았고 러시아, 인도, 그리고 중국까지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제품이 팔려나갔죠. 쉽게 말해서 따로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 정도면 수도사들이 방문 판매를 한 것 아닌가 싶네요.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여러 향수들 중에서 아쿠아 디 산타마리아 노벨라가 가장 먼저 출시된 제품입니다. 4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이 향수는 문헌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섭정으로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프랑스의 왕녀 카트린 데 메디치가 이 향수를 사랑해서 여왕의 향수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하니 정말 역사가 오래된 향수가 아닐까 합니다. 이외에도 아쿠아 디 콜로니아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모든 향수들은 스테디셀러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1800년대 들어서면서 이탈리아 정부는 교회 재산을 몰수했고 이 과정에서 산타마리아 노벨라도 국영회사가 됐습니다. 하마터면 이탈리아 정부가 이 유명한 향수 브랜드의 주인이 될 뻔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한 수도사의 후손들이 이 브랜드를 물려받게 되었죠. 이 가문은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전통을 존중했고 모든 것을 지켜왔는데요. 그 결과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본점은 이제 하나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정도가 되었죠. 산타마리아 노벨라가 본격적으로 상업화된 건 에우제니오 알판델리라는 남자 덕분입니다.
그는 1990년대부터 이 브랜드에 투자하고 공동 경영자로 등장해 지금의 산타마리아 노벨라가 있게 했죠. 그 덕분에 과거의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더 나은 생산 방식을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도사들의 제조법을 계승했으며 제품에 사용되는 약초는 피렌체 지역에서 재배되는 것만 사용토록 했는데요. 이런 이유로 여전히 몇몇 공정은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그래서 진출한 국가가 많음에도 매장은 수십여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레시피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제품을 생산하려는 그들의 고집과 뚝심으로 400여 년을 지켜온 산타마리아 노벨라는 역설적이게도 디지털 시대에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사람들이 더 쉽게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입소문으로 듣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수백 년이 지나도 한결같이 좋은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앞으로 산타마리아 노벨라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여기 향수병이 하나 있습니다. 딱 봐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향수병, 유려한 곡선의 뚜껑부터 보틀 주위에 장식된 여러 문양까지 소수를 위한 향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1760년 제임스 헨리 크리드에 의해 창립된 이후 250년이 넘는 기간 전통을 이어온 영국의 향수 브랜드인 크리드의 제품이죠. 크리드는 니치 향수의 대표격인 브랜드로 국내의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최고급 원료를 사용해 만들어지는 향수로 유럽 왕실의 공식 향수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1760년 크리드라는 향수 브랜드는 제임스 헨리 크리드가 하우스 오브 크리드를 창립하게 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원래 하우스 오브 크리드는 향수 이외에도 맞춤 정장, 주문 제작 장갑 등을 같이 판매하면서 그 역사를 시작했지만 현재는 향수가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되었지요. 제임스가 최초로 만든 향수는 로얄 잉글리시 레더라는 향수였는데 영국의 조지 3세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조지 3세는 우연히 크리드에서 만든 향이 입혀진 장갑의 냄새를 맡고 이에 반해 향수를 제작해달라고 했고, 이에 탄생한 것이 바로 로얄 잉글리시 레더입니다. 이후 1854년 하우스 오브 크리드는 파리로 이전해 더 규모를 늘려가게 되는데요. 19세기에는 유럽 왕족과 귀족들에게 맞춤 향수를 판매하면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오르세 백작, 나폴레옹 3세의 아내 유제이니 황후 등 역사 속 인물들이 사용했던 향수를 만들기도 했죠. 당시 크리드 향수는 영국 왕실의 공식 인증을 받았고 왕가와 상류층, 특권층을 위한 향수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윈스턴 처칠, 존 F 케네디 등 상류층과 연예인들의 향수를 주문 제작해왔죠. 크리드는 창립자 가문의 후손들이 계속 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역할을 맡아 향수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마스터 퍼퓸의 올리비에 크리드와 아들 어윈 크리드가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1760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방식으로 향수를 만들어 오고 있는데 1년에 제작할 수 있는 향수의 종류도 10종에서 15종 남짓이라고 합니다. 만들어지는 과정도 수작업이며 재료도 최상급을 사용하는데 일반 향수와 비교해본다면 제조 원가가 9배 정도 차이가 나죠. 사실 크리드 향수가 가격이 하나에 20만원에서 30만원씩 하는 매우 비싼 향수라 왜 그런지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을 텐데, 애초에 상류층을 위해 만들어진 향수였고 좋은 원료를 사용한다는 점에 미루어 볼 때 비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향수들을 보통 니치 향수라고 하는데, 니치라는 말은 틈새라는 뜻으로 이탈리아어의 니치아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대부분 고급 재료를 이용하고 소수의 고객들을 타겟으로 하는 향수를 니치 향수라고 하죠. 크리드도 이런 니치 향수인데 애초에 만드는 향수의 종류도 적고 상류층을 타겟으로 만드는 향수다 보니 향수 제작 과정에도 심혈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현재 크리드를 이끌고 있는 올리비에 크리드가 조향 후에 직접 향을 맡아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향수는 출시하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크리드가 1년에 만들 수 있는 향수의 종류는 10종에서 15종입니다. 그만큼 향수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한다는 뜻이겠죠. 개인 맞춤 향수를 제작하기 위해 미팅을 하려 해도 1년 이상 대기해야 합니다. 주문한 향수는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10리터를 공급해주고 5년이 지나면 그 소유권은 크리드사로 이전되어 대중에게 소개된다고 하는데요. 맞춤 향수 가격은 재료의 종류에 따라 2,500만원에서부터 1억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1억짜리 향수라니 차 한 대랑 향수를 맞바꾸는 격입니다. 이렇게 주문 제작으로 지금까지 크리드의 향수를 소유한 사람들은 많은데요.
핑크색 병에 담긴 스프링 플라워는 오드리 헵번을 위해, 플러리시모는 그레이스 켈리를 위해, 로얄 워터는 다이애나 황태자비를 위해, 그리고 튜베로즈 인디아나는 마돈나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샤론 스톤, 해리슨 포드, 줄리아 로버츠가 개인 맞춤 향수를 주문했고,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향수를 일반 소비자들도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본격적으로 크리드 향수가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은 1980년대부터입니다. 과거에는 돈과 권력을 가진 소수를 위해 향수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때부터 어느 정도 대중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대중에게 크리드라는 이름을 알릴 수 있었던 향수는 바로 그린 아이리시 트위드였습니다. 무게감 있는 풀향의 이 향수가 소개되면서 크리드라는 브랜드는 어느 정도 대중성을 띠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도 이때에도 여전히 고급 향수라는 이미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크리드는 더 대중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2009년 뉴욕에 부티크를 오픈하고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는 등의 행보를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향수가 크리드가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지요. 바로 어벤투스입니다. 유럽을 제패했던 작지만 큰 남자 나폴레옹에게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향수로 알프스를 넘었던 그에게서 영감을 받을 만큼 상남자를 위한 향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장할 만한 가격에도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향수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고 그만큼 크리드에서 많이 팔리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차이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확산력과 지속력은 좋은 편이라는 평을 듣고요. 이외에도 실버 마운틴, 히말라야, 밀레지움 임페리얼, 상탈 등이 인기 모델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럭셔리 향수로 사랑받는 크리드, 국내에서 조말론이나 딥티크 등과 함께 니치 향수 열풍을 이끈 브랜드 중 하나로 현재에도 사랑을 받고 있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향이 아닌 나만을 위한 향, 고급스러우면서도 톡톡 튀는 향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크리드는 향수를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크리드는 소수를 위한 향수라는 판매 전략을 바꾸지 않을 것이고 고급화 전략을 통해 고객들에게 만족감을 선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크리드가 앞으로 어떤 멋진 향수를 내놓을지 많은 기대가 되네요. (1968년은)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아폴로 8호의 발사, 마틴 루터 킹과 JFK의 암살, 프랑스의 68 혁명 등 수많은 일이 벌어졌던 해였죠. 그리고 동시에 한 브랜드가 새로운 향수를 내놓았고 그 자체가 혁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향수는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바로 프랑스 출신의 향수 브랜드 딥티크 이야기입니다. 조촐하게 시작한 공방이었던 딥티크는 이제 아름다운 향을 만드는 브랜드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과연 딥티크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딥티크는 3명의 친구 이브 쿠에랑 크리스티안 고트로, 데스몬드 녹트리트가 모여 1961년에 창립했습니다. 그런데 딥티크가 원래 향수와 캔들이 아닌 패브릭을 판매했다는 사실이 놀라우면서도 재미있는데요. 처음 패브릭을 판매할 때 장사가 잘 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실크나 벨벳 소재가 인기를 끌었는데 3명이 판매하던 패브릭은 면이었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지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매장에서 판매하는 패브릭은 팔리지 않는데 매장 장식을 위한 오브제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셋은 사업의 방향을 변경했죠. 패브릭은 계속 만들되 패브릭과 어울릴 만한 제품들도 함께 팔기로 한 겁니다. 수많은 상품 중에서도 인기가 특히 좋았던 건 말린 꽃인 포플이었습니다. 향기도 좋고 예뻐서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죠. 이 제품이 성공하는 것을 본 창립자 3명은 향초도 내놓기로 결정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1963년 처음으로 딥티크의 이름을 달고 3개의 향초가 출시되었지요. 이후 이런 기세를 몰아 딥티크는 향수 로를 출시합니다. 로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쓸 수 있는 유니섹스 향수였는데 당시에는 이런 향수가 존재하지 않아 사람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로의 성공 이후 속속들이 내놓는 향수마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서 딥티크는 아예 향수와 향초를 판매하는 브랜드로 사업을 전환합니다. 원래 처음 딥티크의 향수가 출시되었을 때 보틀의 모양은 사각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리뉴얼을 거쳐 타원형의 향수 보틀이 사용되죠. 딥티크라는 브랜드의 이름은 딥티크, 즉 그림 2개를 나란히 놓은 두폭화라는 단어로부터 유래했습니다. 1961년 브랜드를 시작할 때 딥티크 매장의 창문은 마치 누군가 2개의 그림을 나란히 놓은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차관의 매장 이름이 딥티크가 되었죠.
그리고 현재까지 이 이름은 사람들에게 고급 향수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딥티크의 향수와 향초에 붙어있는 라벨, 과연 어디서 유래된 걸까요? 앞서서 딥티크가 패브릭 가게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당시 딥티크가 판매하던 패브릭의 패턴으로부터 그 로고가 생겼습니다. 어지럽게 새겨진 글자가 있는 타원형의 라벨, 무언가와 닮지 않았나요? 바로 방패입니다. 창립자들은 고대 로마의 병사들이 사용하던 방패 모양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패브릭을 디자인했고 나중에는 이를 라벨에까지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방패로부터 향수 라벨이 탄생했다니 놀라울 따름이네요. 향수와 향초 사업에 계속 전념해오던 딥티크는 2000년대 들어서 우연한 계기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2001년 미국의 유명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에서 주인공이 딥티크의 향초를 사용하는 모습이 방영되면서 많은 인기를 끌게 되었죠. 잘 때나 목욕할 때 그녀가 계속 딥티크의 베이 향초를 쓰는 모습이 TV 화면에 등장했고 소비자들은 뭔가 있어 보이는 이 향초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한 딥티크는 2003년부터는 런던,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등의 매장을 내면서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니치 향수 브랜드 중 딥티크와 바이레도 두 브랜드는 같은 회사 소속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규모가 커졌어도 3명의 창립자가 의도한 딥티크의 운영 방식은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업적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해 향수를 만든다거나 하는 것처럼 말이죠. 딥티크의 향은 자연스럽고 고급스럽습니다. 인위적인 느낌이 아니라 천연 재료로 만들어진 속된 말로 킁킁거리게 만드는 향이죠. 물론 지속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특유의 고급스러운 향 때문에 팬들이 많습니다. 또한 향초의 경우에도 자체적인 실험을 통해 인체에 무해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유의 철학과 독창적인 향으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딥티크, 이제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브랜드입니다. 시장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에 잘 어울리는 브랜드인 딥티크는 그들만의 철학을 가지고 오늘도 향수와 향초를 만드는 데 여념이 없죠. 68혁명의 정신과 잘 어울리는 첫 향수 제품 출시 이래로 딥티크가 만들었던 향수들은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딥티크가 어떻게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향수를 만들어낼지 많은 기대가 되네요. 향수는 나만의 향이어야 합니다. 향수 자체가 내 취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소품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 출신의 향수 브랜드 에디시옹 드 파듐 프레데릭 말, 줄여서 프레데릭 말이라고 불리는 이 브랜드는 향수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이 향수 브랜드는 다른 향수들과는 달리 특이하게도 향수 출판사라는 컨셉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죠. 과연 프레데릭 말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향수가 존재하게 만든 것은 바로 창립자 프레데릭 말입니다. 그는 경제학과 예술사를 전공했고 광고와 마케팅 업무를 해오던 인물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전혀 연관이 없는 향수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그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가족들이 향수 관련 산업에 종사했다는 사실이죠. 외할아버지가 디올 향수를 만들던 조향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린 시절부터 향수를 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또한 우연한 기회에 향수회사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향수와 관련된 지식을 쌓았다는 것도 그가 2000년에 프레데릭 말이라는 회사를 차릴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향수 브랜드는 컨셉이 다른 브랜드와는 조금 다릅니다. 자칭 향수 출판사라고 불리죠. 이런 이름이 붙은 건 조향사들이 향수를 만들 때 힘을 얻지 못하는 현실을 보고 그들이 독립적으로 그리고 창조적으로 향수를 만들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프레데릭 말의 조향사들은 향수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비용이나 시간 문제로 전혀 간섭받지 않으며 마치 하나의 책을 출판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도록 했죠. 창립자인 프레데릭 말은 향수를 아예 만들지 않으며 조향사들이 전적으로 향수 제작에 관여합니다. 향수 출판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프레데릭 말은 패키지도 책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냅니다. 만약 최근에 프레데릭 말 향수를 선물 받았거나 구매했다면 책장에 꽂아놔도 아마 책인 줄 알 겁니다. 이런 프레데릭 말의 향수 생산은 다른 향수 브랜드와는 조금 다릅니다. 최근 만들어지는 향수들의 대부분은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진 이미지에 의해 소비자들에게 팔려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죠.
그 과정에서 조향사들은 대부분 판매를 위한 하나의 부품처럼 사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신만의 제품을 만들 기회는 본인이 회사를 차리지 않는 이상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죠. 프레데릭 말은 기존에 존재하던 이런 판에 박힌 구조를 완전히 깨고 새로운 형태의 향수 브랜드를 만들어냈습니다. 대량 생산의 틈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던 조향사들에게 집중했죠. 그들이 예술가이자 작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프레데릭 말입니다. 그 예가 바로 제품의 라벨에 향수를 만든 조향사의 이름을 새긴다는 것인데요. 향수 이름이나 프레데릭 말이라는 브랜드 로고보다 조향사의 이름이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걸 보면 그들이 얼마나 조향사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프레데릭 말이라는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와 다른 개성을 갖고 있다는 건 매장 운영에서도 드러납니다. 세계 각지에 있는 매장들은 저마다의 컨셉에 따라 만들어졌죠. 대부분은 창립자인 프레데릭 말이 직접 디자인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장에는 스멜링 칼럼이라는 독특하게 생긴 원통이 있는데 향을 맡아볼 수 있는 기계입니다. 향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시향장치로 통 중간에 문을 열고 냄새를 맡는 방식이죠. 저도 궁금해서 저 장치를 써보고 싶지만 아쉽게도 2022년 5월 기준 국내에는 직영 매장이 없어서 이 신기하게 생긴 통을 보려면 프랑스나 미국 혹은 중국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독특한 컨셉 때문에 프레데릭 말은 크리드나 메종 프란시스커전 같은 인기 니치 향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사랑받았습니다. 그 가능성을 알아본 기업이 있었는데 바로 세계적인 화장품 분야의 대기업 에스티로더였죠. 2015년 프레데릭 말은 에스티로더에 인수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엑시트를 하기까지 15년이 걸렸으니 다른 화장품 브랜드에 비해서는 빠른 편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프레데릭 말에 따르면 자신이 뿌리는 향수의 향을 맡지 못하는 건 지극히 정상인 일입니다. 우리 코가 향수의 향에 적응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향수 냄새가 안 난다고 너무 많이 뿌리면 안 됩니다. 또한 그에 따르면 향수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무작정 다 좋은 것은 아니며 천연 원료가 아닌 합성 원료를 써도 가격이 비싸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글을 읽을 수 있고 향수에 관심이 많다면 프레데릭 말의 홈페이지에 있는 향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읽어봐도 좋을 듯 하네요. 조금은 다른 프레데릭 말을 써보고 싶다면 과거 프레데릭 말은 드리스 반 노튼 그리고 랑방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던 알바 엘바즈와 콜라보를 해 향수를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향수는 집에 놓고 쓰는 거니까 병 모양도 중요하죠. 우선 병 모양은 합격인데 향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여전히 프레데릭 말은 고급스럽고 독창적인 향수들을 만들며 성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등에 업은 채로 향수 이외의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며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들의 작품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즐기고 사랑합니다. 매장에 진열된 검은색 라벨에 가려진 고급스러운 향수병들이 하나의 작품과 같다고 생각하니 이 향수가 다른 브랜드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 다시 한번 실감이 납니다. 과연 앞으로도 프레데릭 말은 지금과 같은 컨셉을 유지해 나가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앞날이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몇 년간 해외 향수 브랜드들의 국내 수입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루 사랑받고 있는 향수 브랜드가 있는데 바로 영국 출신의 향수 및 향초 브랜드 조말론 런던이죠. 1994년 창업자 조말론의 이름을 따 지어진 이 브랜드는 수많은 경쟁자 사이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켜온 고급 향수 브랜드입니다. 지금도 누구나 한 번쯤은 써보고 싶어하는 향수 브랜드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조말론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조말론 런던을 만든 창립자 조말론, 영국 태생인 그녀는 힘든 환경 속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직접 정원에서 꽃을 따다 향수를 만들기도 하고 비누를 만들기도 할 만큼 향에 대한 관심은 누구보다 넘쳤죠. 성인이 된 이후에 피부관리실을 차려 대박을 터뜨렸지만 여전히 그녀는 향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품인 향수로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기초 지식이 하나도 없었지만 무작정 프랑스로 건너가 조향을 배우며 여러 제품을 선보입니다. 고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조말론은 이에 힘입어 향수 브랜드를 런칭하기로 결정하죠. 1994년 조말론 런던은 런칭되자마자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개점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이미 5년치 매출 목표를 모두 달성했고 매장에는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1998년에는 미국에도 지점을 냈고 이 또한 대박을 터뜨리게 됐죠. 창립 5년 만인 1999년 조말론 런던의 지분이 에스티로더의 일정 부분 인수되었고 이후 2006년 조말론은 모든 지분을 에스티로더에 넘겼습니다.
암투병 때문에 잠시 일을 쉴 수밖에 없었지만 향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병마도 막지 못했죠. 조말론 런던에서 나온 이후 그녀는 2011년에 조러브스라는 새로운 향수 브랜드를 런칭했고 현재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스파 브랜드인 자라와도 콜라보를 해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죠. 그렇다면 조말론 런던이라는 브랜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마도 조말론만의 좋은 향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로잡는 향기를 창조할 수 있었던 건 아마도 조말론의 향에 대한 감각 때문이었겠죠. 실제로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향에 대한 감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고도의 훈련을 받은 탐지견과 같은 후각 수준이었습니다. 조말론 런던이라는 브랜드가 성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요인은 이미지가 아닌 향에 집중해서입니다. 많은 향수들이 향 자체보다는 이미지에 집중합니다. 사랑스러움, 아련함, 경쾌함, 관능미 등의 컨셉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마케팅을 하려 하죠. 하지만 향수에 대한 조말론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특별한 이미지보다 향수 그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즐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향수의 이미지보다는 향수 본연의 향에 집중했고 이것이 조말론이라는 브랜드를 고급 향수로 만들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요인은 조말론 런던 자체가 럭셔리한 향수의 상징으로 마케팅을 시작했고 이것이 적중했다는 겁니다. 1994년의 패키지와 현재의 패키지를 비교해보면 변한 것이 없는데요. 20년이 지난 디자인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고급스럽죠. 또한 매장 인테리어와 직원들의 서비스 등에도 신경을 써 품위 있는 브랜드로 고객들에게 인식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국 진출 시 상류층들의 백화점인 버그도프 군번에 입점한 것도 이 럭셔리 마케팅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겠죠. 재밌는 것은 원래 버그도프 군번은 입점 브랜드 모두 백화점 쇼핑백을 써야 하는데 조말론 런던은 입점 브랜드 최초로 자기들이 만든 쇼핑백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일상에서 향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죠. 스트레스 해소나 기분 전환의 역할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하지 않은 자신만의 향을 찾는 사람들도 많죠. 최근 트렌드에 따라 향수를 2가지 이상 조합해 자신만의 향을 완성하는 프레그런스 컴바이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조말론 런던에서도 이런 프레그런스 컴바이닝을 통해 자신만의 향을 만들 수 있죠. 조말론이 향수를 섞어 뿌리는 걸 거의 최초로 만들었다고 하면 믿겨지시나요? 최근에는 뿌리는 향수뿐만 아니라 고체 향수로도 프레그런스 컴바이닝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창립자인 조말론이 만든 향 중에는 10년을 걸려 만드는 향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향수 및 향초 제조에 많은 노력을 들인다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공을 들여 만들어진 향, 인기가 없을 수 없겠는데요. 블랙베리 앤 베이, 우드 세이지 앤 시솔트, 잉글리시 페어 앤 프리지아 등의 향이 특히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좀 특별한 향수가 있는데 바로 라임 바질 앤 만다린입니다. 창립자 조말론의 인터뷰에 따르면 본인의 인생을 바꾼 향수라고 하네요. 이 향수가 대박을 치면서 조말론 런던이라는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었으니 그녀에게는 정말 인생 향수라는 별명이 어울립니다. 앞으로도 조말론이 이런 좋은 향수들을 많이 만들어주면서 계속 유지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니치 향수 하면 이 브랜드, 바로 스웨덴의 바이레도가 떠오릅니다. 2006년 설립된 스웨덴의 고급 향수 및 액세서리 브랜드인데요. 2006년 브랜드의 시작과 함께 향수를 만들었고 2010년대 중반부터 깔끔한 디자인과 단순 명료하지만 후각을 은은히 자극하는 향 때문에 인기를 끌기 시작해 현재까지도 명품 향수 중 하나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과연 바이레도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이레도라는 이름은 영국 영어의 고어인 레돌런스, 즉 방향 혹은 향기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로부터 왔습니다. 여기에 바이를 붙여 바이레도라는 이름이 탄생할 수 있었죠. 창립자 벤 고햄은 늦다면 늦은 나이인 30살에 바이레도를 창립했습니다. 키가 198인 그는 원래는 농구 선수였는데 우연히 유명한 조향사인 피에르 울프를 만나 향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향수를 만들게 되었죠. 한마디로 향수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향수를 만들기 시작한 건데요. 2006년 처음 프랑스에서 향수를 출시했을 때는 당신이 뭔데 향수를 만드느냐라는 소리까지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잘 나가는 브랜드가 되었으니 다행이네요. 바이레도 제품에 붙는 모델명 상당히 특이하죠. 이 모델명들은 어떻게 붙는 걸까요?
바이레도의 제품들은 창립자인 벤 고엠의 개인적인 기억이나 그가 좋아하는 장소들에서 영감을 받아 지어진 이름들입니다. 바이레도의 향들은 그냥 좋은 향이 아니라 기억과 추억을 자극하는 향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셈이지요. 이런 바이레도 특유의 향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일반적인 향수 브랜드에서 만드는 향수에는 수십 개의 원료가 들어갑니다. 반면 바이레도의 원료는 5개에서 10개로 최고급 원료가 들어가며 비교적 적은 편이죠. 이 원료들을 섞는 방식도 최대한 원료의 향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생산됩니다. 그리고 처음 개발한 조합 방식으로 향수를 바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30번에서 200번에 걸쳐 향을 다듬고 향수를 출시하죠.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바이레도의 패키지도 고급스러우면서 심플하죠. 창립자 벤 고엠은 원하는 향수 보틀과 라벨 프린트를 찾기 위해 전 세계를 2년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완벽히 마음에 들지 않아 계속 패키징을 다듬고 있죠. 지금도 충분히 괜찮아 보이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2006년부터 7년간 노력한 결과 바이레도는 빠르게 성장해 세계 곳곳에 매장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13년 향수 브랜드인 디피크를 소유한 만자니타 캐피탈에 인수되었는데요. 이 시기부터 자금력을 등에 업고 크게 성장해 나가면서 이름을 알리게 되었지요. 바이레도는 과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선 제품의 패키징과 퀄리티가 뛰어나다는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 앞에서 언급했던 유명 조향사인 피에르 울프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벤 고엠에게서 가능성을 보아서 자금을 지원해주고 다른 세계적인 조향사 동료들을 소개시켜주기까지 했죠. 흔한 말로 귀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덕분에 명품 브랜드를 지향하던 바이레도가 전문성과 자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바이레도가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소비자층의 변화입니다. 과거 소비자들은 샤넬이나 로레알 같은 유명 화장품 회사에서 내놓는 향수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향수들보다 니치 향수, 즉 향수 전문 브랜드에서 출시한 최고급 향수들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졌죠. 바이레도나 조말론, 르라보, 크리드, 메종 프란시스 커전 같은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향수 시장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흔한 향에 질렸고 누구나 쓰는 향수보다는 본인만의 향을 더 갖고 싶어 했다는 게 이유일 겁니다. 그렇다면 바이레도의 어떤 모델이 인기 있을까요? 블랑쉬, 모하비 고스트, 라튤립, 발다프리크 정도의 모델이 인기가 있는 모델입니다. 이 중 블랑쉬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비누향이, 라튤립은 은은한 꽃향기가 나죠. 바이레도 향수의 지속력은 생각보다 오래가는 편이어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지속력 강한 향수를 찾으시는 분들, 바이레도도 한번 고려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바이레도에서는 향수뿐만 아니라 핸드크림, 바디로션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건 가죽 가방과 가죽 소품, 의류와 신발까지 판매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심지어 지포 라이터와 스피커 모양의 디퓨저까지 판매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향수 브랜드를 넘어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데요. 과연 바이레도는 어디까지 나아가게 될까요? 이러다가 나중에 우주선도 만드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되네요. 이제 많은 소비자들은 화장품의 성분과 품질은 물론 그 브랜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까지 고려해 제품을 구매합니다. 이런 까다로운 소비자들에게 합격점을 받은 브랜드가 있는데 바로 호주 출신의 코스메틱 브랜드 이솝입니다. 독특한 향과 특유의 철학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솝은 이제 자연주의 화장품 하면 떠오르는 대표 브랜드가 되었지요. 과연 이솝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987년 호주 멜버른에 살던 데니스 파파티스는 이솝우화를 좋아하는 헤어 스타일리스트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헤어살롱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범벅인 기존의 헤어 제품에 대해 회의감을 느낍니다. 이 제품을 써서 사람들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그의 머리에 가득했죠. 그래서 그는 건강한 재료와 최소한의 화학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만들고 싶어 했고 이솝이라는 브랜드를 탄생시킵니다. 브랜드의 이름이 이솝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창립자 데니스가 그리스의 유명한 우화 작가 이솝을 좋아했기 때문이었죠. 이솝 우화는 짧고 간결하지만 수세기가 흐른 지금까지도 교훈을 선사하는데요. 이 우화들처럼 데니스는 이솝이라는 브랜드가 복잡하지 않고 간결하며 좋은 성분들로 소비자들에게 만족감을 선사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길 원했습니다.
참고로 이솝 제품과 매장 곳곳에는 이솝우화의 격언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데니스가 얼마나 이솝우화를 감명 깊게 읽었는지 이해가 가시겠죠. 미니멀한 이솝의 브랜드 철학은 포장에서도 드러납니다. 단순한 디자인의 갈색병에 담긴 제품들을 보고 있으면 꽤나 실용적으로 포장되었다는 생각이 들죠. 놀랍게도 이 포장 용기들은 모두 친환경인데요. 이솝은 제품 포장 시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며 프린트를 할 때는 식물성으로 만들어진 콩기름 잉크를 사용합니다. 이솝이 갈색병에 제품을 담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갈색 엠버유리는 자외선으로부터 병 안의 제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방부제를 최소로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제품을 선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냥 디자인이 깔끔하고 이쁜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실용적인 목적도 있었다니 놀라울 따름이네요. 참고로 이솝은 매장이 제품이라는 작품을 전시하는 하나의 미술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에 자신이 있는 것이죠. 이솝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디자인을 선보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스스로 길러낸 신미 안에 있기 때문일 겁니다. 호주 멜버른의 이솝 본사를 방문하면 흰 공간에 흰옷을 입은 직원들이 허먼 밀러의 에어런 체어에 앉아 자료를 보고 BIC 볼펜을 사용해 일을 합니다. 멋진 디자인의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그들도 영감을 받게 되는 것 같죠. 그렇다면 이솝이라는 브랜드가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꾸준히 사랑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브랜드 안에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녹여놓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솝은 사람들의 피부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것인가를 항상 고민했습니다. 이 고민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식물성 성분의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온갖 화장품을 피부에 덕지덕지 바르는 것보단 기초적인 관리 부분에 충실하면 자연스럽게 피부가 좋아질 것이라고 믿어 스킨이나 토너 같은 제품군에 더 집중했죠. 이솝은 재미있게도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구매해 그 제품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아주기를 바랄 뿐이죠. 많은 회사들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는데 이솝은 유튜브 채널도 없습니다. 이솝은 창립 이후 30년간 전 세계 각지에 여러 개의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광고를 통해 브랜드를 대놓고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것과 비슷하게 이솝은 자사의 매장이 톡톡 튀는 곳이 되지 않기를 바라죠. 매장이 위치한 곳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느낌을 유지하는 것이 매장의 컨셉인데요. 그래서 이솝은 각각의 매장 인테리어가 모두 다르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똑같이 생긴 이솝 매장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품과 스토어로 이솝이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고객과의 소통입니다. 매장을 방문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매우 친절하고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솝에게 스토어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공간이 아니라 고객들이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이죠.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이솝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4년 처음 매장을 오픈한 이래로 현재까지 꽤 많은 매장이 생겨났는데요. 이 매장들의 인테리어는 제각기 다르지만 제품과 스토어, 고객 응대에 대한 브랜드의 철학은 모두 같습니다. 과연 이솝은 어디까지 뻗어나가게 될까요? 이제는 시그니처가 되어버린 이솝의 갈색 용기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의 상징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